아이들은 뇌가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 자신이요, 본인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을 빈번히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아예 잘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표현을 해도 잘못 표현해서 문제 행동들처럼 보이는 것을 아주 빈번히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반항 행동 장애라고 여겨지거나 진단될 정도로 그 정도의 심각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왜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를 설명하기보다는 자녀의 행동을 개선하고 자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가족으로서의 긴 여정을 지원할 수 있는 10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뇌근연구소 장원우입니다. 실상 아이들의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요,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모든 아이들이 겪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물론 저도 겪었고요. 정도의 차이는 개인별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외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가정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된 논문이긴 하지만 2010년 프론티어 정신의학지에서 아동 심리학자인 크리스티나 스테들러에 의해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문제 행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는요, 반응적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문제 행동은 집중력 문제와 충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적 공격성은 외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공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때로 감정을 조절하지도 못해서 보다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 공격성의 문제 행동은 정신병과 같은 냉혹한 감정적 특성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감, 죄책감, 후회를 느끼지 못하는 감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왕따를 시키는 머리 좋은 사악한 아이들이나 흉측한 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겉으로만의 모범생 같은 사람들이죠. 반응적 공격성은 외부 환경에 반응적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 공격성은 감정적 결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반응적 공격성이 좀 더 뇌에 조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 공격성은 충동적이 아닌 항상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띠게 되는데, 아동의 양육 환경, 부모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반응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나 적극적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자녀에게는 아주 엄격해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통념과는 달리 학대 수준의 가혹한 처벌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와 부모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실제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항적인 행동은 때때로 범죄처럼 자기 파괴적이지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내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매우 짜증을 잘 내고 규칙에 저항하고 자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발을 당하게 되면 복수심이 많고 때로는 아주 잔인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공격적이고 종종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상황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대신 이해와 동정심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이해와 동정심의 접근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순간 잘못을 왜 했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진 후에 자녀가 상황에 대처하거나 혹은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와 긍정적 감정 연결을 유지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은요, 학대 수준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녀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역효과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징벌적이거나 자녀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요, 한 번은 승리해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어설픈 봐주기나 혹은 어물쩍 넘어가기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신체적 상해, 손상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가장 엄격한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을 그냥 넘어가거나 용인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격적인 행동은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격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감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고 이런 감정적인 물기를 쫙 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아이에게는 가학적이지 않은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녀의 발달 이정표에 따른 현실적인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아이거나 어린 자녀일수록 이 발달 기준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데요,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연령에 맞지 않는 기대나 예상을 하고 있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반항적인 3살짜리가 식당에서 긴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면 실상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걸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한다면 아이들이 반항하고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이의 발달 상황보다 너무 앞서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기대치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보호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항시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자녀를 슬프게 하는지 혹은 무엇이 그들을 정말 화나게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보호자의 관계가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부모와 스스럼 없이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보일 수 있는 그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기 조절과 같은 능력을 배우기 때문이죠. 가족과 같이 하는 윷놀이나 혹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를 통해서 본인과 타인의 순서를 인식하고 게임의 법칙을 통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우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놀이 활동을 쉽게 하기 어렵다면 운동이나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하도록 추천드립니다. 운동이나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학습과 두뇌 발달을 향상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려면 특히 어떤 촉발적인 요소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지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자녀를 관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렵죠. 자녀와의 촉발되는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자녀 훈육 방송에서 본인의 녹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랬나? 저렇게 행동한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잘못 느끼거나 부모와 자녀가 처한 환경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보호자도 건강해야 하지만 이건 이 영상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우니 차우선으로 하고요.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 배고플 때 더 악화되는지 불안감을 느낄 때 더 악화되는지 혹은 피곤할 때 더 악화되는지 알아채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찰에 대한 노력을 더 할 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촉매와 같은 요소들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인하고 싶어도 이 촉매에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가 한몫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자녀에게 체계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만약에 자녀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아이는 더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녀에게 너는 자기 전에 9시에는 꼭 샤워를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저녁 먹기 전에 샤워할래? 아니면 저녁 먹고 샤워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필요하다면 자녀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가 숙제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이 주변 환경을 둘러보세요.
TV가 백그라운드에서 켜져 있지는 않는지, 혹은 TV가 바깥에 있는데 크지는 않은지, 숙제나 공부를 할 때처럼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활동을 위해서는 너무 무미건조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재미가 있으면서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체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건강한 간식이나 아이들과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짧은 휴식을 주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항상 칭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보호자의 이러한 긍정적 강화는 아이의 발달을 돕고요. 자녀가 혹시라도 어디에서라도 부모의 외면이나 혹은 부정적으로 받았던 관심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전체 가족 치료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아이들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반항적인 행동은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녀의 폭력성에 대한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에 부모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본인의 잘못된 양육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의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은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해결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요, 아주 특별해서 제가 언급한 방법 외에 특별히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심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이의 뇌 발달에 기능적 이상이 있을지, 혹은 시기와 관련돼서 잘못된 시기가 뇌 발달을 저해해 왔는지, 아니면 장내 미생물의 문제나 대사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뇌 발달에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